여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세계 최고의 외교 전문가들과 국제개발 전문가들이 모인 국제학술회의 현장에서 스탠퍼드 대학 교수의 충격적인 발언에 회의 현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녀가 21세기를 이끌 한국의 놀라운 기술 세 가지를 이야기한 탓인데요. 도대체 무슨 기술을 말한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명문 스탠퍼드 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제시카 카터라고 합니다. 저는 스탠퍼드 케네디 스쿨의 거대한 강당에 들어섰습니다. 제 심장은 북소리처럼 쿵쾅거렸어요. 무대 위에는 밝은 스포트라이트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양쪽으로 길게 늘어선 의자들에는 어두운 정장을 입고 화려한 스카프를 두른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연단 뒤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걸려 있었고 누군가 그 앞에 서서 연설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흐르고 있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썼어요. 오늘은 대부분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비밀을 공유할 날이니까요. 저는 무대 뒤에서 숨을 고르며 연단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줄 근처에서 학장인 앤드류 루이스 교수님을 발견했어요. 그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그 옆에는 중국의 장웨이 교수,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이살 알하산 연구원, 태국의 아룬 차차 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명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모두 석유, 가스, 광물 같은 전통적 자원 전문가였고 나라가 부유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라고 믿는 분들이었죠. 그분들은 진지해 보였고 어쩌면 조금은 회의적이기도 했습니다. 제 연구 조교민지는 저에게 슬라이드 리모컨을 살짝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리모컨을 손에 쥐었어요. 부드러운 클릭 소리는 마치 이 발표에 대한 모든 기대를 담고 있는 듯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앤드류 교수님이 연단으로 걸어나와 인사하셨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또렷했죠. 오늘은 스탠퍼드 대학교의 제시카 카터 교수를 모시고 21세기 자원에 대한 도전적인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예의 바른 박수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다리가 조금 떨렸지만 어깨를 펴고 연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대는 실제보다 더 커 보였고 스포트라이트는 어둠과 빛으로 방을 가르고 있었죠. 수백 명의 사람들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노트북을 펼친 사람들도 있었죠. 다시 숨을 들이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컸어요. 루이스 학장님, 친절한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은 현대 한국의 기적을 만든 세 가지 놀라운 보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몇몇 분이 고개를 갸우뚱했고 장웨이 교수님은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파이살 연구원은 팔짱을 꼈고 아룬 박사는 노트를 흘끗 보았습니다. 리모컨을 클릭하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지도가 빛나고 한반도의 작은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작은 빨간 점이 바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시작된 곳입니다. 강당은 고요했고 저는 또다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어요. 모두의 시선을 잡아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저는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한국의 가장 큰 부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평범하다고 여기는 모래, 바다, 그리고 사람이 21세기에 가장 강력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사이에서 조용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장웨이 교수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고 파이살 연구원은 팔짱을 풀었어요. 아룬 박사는 등을 곧게 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클릭했어요. 그러자 커다란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제 뒤에 해변에서 볼 수 있는 부드럽고 가벼워 보이는 모래 사진이 크게 펼쳐졌습니다. 작은 모래알들이 밝은 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한국의 첫 번째 보물을 공개할 순간이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했어요. 이건 모래입니다. 하지만 그냥 아무 모래가 아니에요.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모래는 어디에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모래놀이를 하거나 해변을 걸어보셨을 테니까요. 사막처럼 끝없이 펼쳐진 모래를 떠올리실 수도 있고요. 잠시 멈춰서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장웨이 교수님이 얼굴을 찡그리고 옆 사람에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파이살 아라산 연구원도 모래라고요? 정말요? 라고 중얼거렸죠. 몇몇 분들은 눈을 굴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다시 리모컨을 눌렀어요. 이번에는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왼쪽에는 사막 모래 사진이 매끄럽고 동그랗게 깎여 작은 언덕처럼 쌓여 있었고, 오른쪽에는 한국의 강모래 사진 날카롭고 깨진 유리 조각처럼 반짝이는 모래였어요. 대조가 분명하고 극적이었죠. 이걸 보세요. 제가 화면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어요. 사막 모래는 바람에 깎여서 둥글고 먼지가 많습니다. 그런 모래는 하이테크 공장에서 쓸모가 없어요. 저는 왼쪽 사진을 손가락으로 톡 건드렸습니다. 너무 쉽게 부서지고 돌가루나 흙이 섞여 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가리켰어요. 이건 한국의 한강과 낙동강 모래입니다. 수백 마일 동안 흐르는 물이 불순물을 씻어내고 모래알을 자연스럽게 닦아내서 거의 순수해집니다. 장웨이 교수님의 눈썹이 올라갔고 파이살 연구원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아룬 차차 박사는 펜을 빠르게 움직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라는 두 거대 한국 기업의 반도체 특허수가 급증하는 그래프가 보였어요. 이 기업들은 한국 모래를 이용해 스마트폰, 노트북, 인터넷 서버 속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회로를 만듭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지금 한국은 전 세계 메모리 칩의 약 6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장하는 사진, 메시지, 동영상 대부분이 이 모래로 만든 칩을 통과해요. 회의장 안에 의심이 호기심으로 바뀌는 얼굴들이 보였어요. 모래가 그렇게 중요할 줄 몰랐어요라며 서로 속삭이는 분도 계셨고, 휴대폰을 꺼내 슬라이드를 찍는 분도 있었습니다. 모래는 평범해 보이지만 제대로 다루면 특별해집니다. 한국은 강 모래를 황금 같은 자원으로 바꾸는 법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모래를 21세기의 첫 번째 비밀 보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더 생생하게 전하려고 짧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을 때 거대한 기계들이 모래를 얇은 실리콘 웨이퍼로 자르고 닦아내는 모습을 봤어요. 그 웨이퍼는 마치 거울처럼 완벽한 원이었죠. 그리고 청정실 조명 아래에서 엔지니어들은 레이저와 화학약품으로 머리카락 굵기보다 얇은 회로를 그리더군요. 저는 그제야 단순한 모래알 하나가 컴퓨터의 두뇌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의장에 부드러운 탄성이 퍼졌습니다. 모두가 제 발표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메모리, 컴퓨터 속도, 미래의 자동차까지 이 평범한 모래에 달려있다고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고개를 둘러보니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장웨이 교수님은 더 이상 회의적이지 않았고 파이살 연구원은 팔짱을 풀었어요. 아룬 차차 박사는 펜을 멈추고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장을 더 띄웠습니다. 한국 해변에서 모래놀이하는 아이의 사진이었어요. 이 모래는 내일의 꿈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가장 작은 것에서도 가장 큰 힘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려주죠. 그리고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렀어요. 그러자 화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환하게 빛나는 파란 바다 사진이 무대 뒤를 가득 채웠습니다. 두 번째 보물은 바로 바다입니다. 제가 조용한 강당에 목소리를 울렸어요. 몇몇 분이 깜짝 놀라 눈을 깜빡이셨어요. 중국의 장웨이 교수님은 이마를 찌푸리셨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이살 알하산 연구원은 고개를 뒤로 젖히며 눈살을 찌푸리셨어요. 태국의 아룬 차차 박사는 노트북 위에 펜을 톡톡 두드리고 계셨죠. 바다라고요? 바닷물이 어떻게 자원이 될 수 있지? 하는 표정이었어요. 화면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서해, 동해, 남해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물빛이 마치 액체 유리 같았고
해안선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이 지도를 보세요. 제가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국은 거의 섬과 같습니다. 세면이 바다에 닿아 있어요.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력한 힘이죠. 잠시 멈추고 그 의미를 음미하게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부산항에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알록달록한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거대한 블록처럼 쌓여 있었고, 거대한 크레인들이 메탈 거인처럼 컨테이너를 들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죠. 부산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바쁜 항구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매년 거의 400만 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해요. 그 말은 수백만 대의 자동차, 컴퓨터, 옷, 식료품이 이곳을 거쳐 간다는 뜻입니다. 관객석에서는 얼굴이 밝아지는 분들이 보였어요. 학생들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몇몇 분은 휴대폰을 꺼내 슬라이드를 사진으로 남기셨죠.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제가 둘러보며 물었어요. 만약 해안이 없는 내륙국에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화물을 트럭이나 기차에 실어 수백 마일을 이동해야 합니다. 시간과 돈이 많이 들겠죠. 다시 화면이 바뀌었어요. 몽골 지도였는데 긴 트럭 행렬이 먼지 낀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몽골은 풍부한 광물을 갖고 있지만 바다가 없습니다. 물건을 옮기는데 며칠, 때로는 몇 주가 걸리죠. 경제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요르단 지도였어요. 아주 짧은 해안선이 빛나고 있었죠. 요르단은 거의 자원이 없지만 아카바 항구를 이용해 세계와 연결되었습니다. 바다를 활용해 무역 중심지가 된 거예요.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핵심을 이해했다는 표정이었죠. 바다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세계로 가는 고속도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화된 부산항 터미널 사진을 띄웠습니다. 레일 위 로봇이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고 거대한 화면에는 물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부산항은 단순한 크레인과 배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스마트 항구입니다. 컴퓨터가 컨테이너 하나하나를 추적하고 로봇이 사람보다 빠르게 물건을 옮기죠. 이게 바로 바다가 보물인 이유입니다. 바다가 한국을 세계와 연결하고 한국이 바다를 통해 세계를 연결하는 거예요. 저는 앞줄을 바라보았어요. 장웨이 교수님의 회의적 표정이 존경으로 바뀌어 있었고 파이살 연구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룬 박사의 펜도 움직임을 멈추고 온전히 제 발표를 듣고 계셨어요. 좀 더 생생하게 전하려고 짧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난 여름 저는 새벽에 부산항 근처 언덕에 서 있었어요. 수십 척의 배가 전 세계에서 물건을 싣고 들어오는 모습을 봤죠. 크레인들이 마치 춤추듯 움직이면서 무거운 짐을 가뿐히 들어올리더라고요. 그 순간 한국이 해안을 세계로 가는 다리로 바꿔놓았다는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물가에서 모래놀이하는 한국 아이들의 사진이었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강당에 울리는 듯 했어요. 이 바다는 파도와 소금 그 이상입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세계를 향한 한국의 열린 문입니다. 희망과 무역, 우정을 대양 너머로 실어 나르죠. 그래서 저는 바다를 21세기의 두 번째 보물이라고 부릅니다. 한 걸음 물러서자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바다가 얼마나 큰 힘을 지녔는지 보여줬으니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큰 보물을 공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한 번 더 눌렀어요. 그러자 제 뒤에 있던 화면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커다란 글자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사람들. 제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이제 한국의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보물,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몇몇 분이 고개를 돌리셨고 중국의 장웨이 교수님은 몸을 앞으로 숙이셨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이살 아라산 연구원은 허리를 곧게 펴셨고 태국의 아룬 차차 박사는 메모를 멈추고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사람을 자원이라고 부른다는 말에 호기심을 느끼면서도 어쩐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죠. 다시 리모컨을 클릭했어요. 화면이 바뀌면서 1950년대 한국의 작은 교실을 찍은 흑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나무 벤치에 앉은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희망에 찬 눈빛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옷은 소박했지만 얼굴에는 호기심과 열정이 가득했죠. 이 모습을 보세요. 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건 한국 전쟁이 끝난 지 겨우 2년 후인 1955년의 학교 풍경입니다. 나라가 몹시 가난했고 건물들은 곳곳이 파손되어 있었어요. 많은 가정이 삶의 터전을 잃었죠. 그런데도 이 아이들은 매일 학교에 나왔습니다. 헌 종이를 엮어 만든 책을 들고 등받이 없는 벤치에 앉아 공부했어요. 그럼에도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관객석에서는 정말 힘들었겠어요 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육을 우선시한 건 한국의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장보다 학교를 먼저 세우기로 했습니다. 기계를 가르치기 전에 아이들을 가르치기로 한 거죠. 똑똑하고 호기심 많은 사람이 강한 나라를 만든다고 믿었어요. 슬라이드가 또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밝은 조명 아래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은 서울의 고등학생들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방과 후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으로 가서 밤늦게까지 공부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데려오느라 분주합니다. 모두가 학습을 위해 잠을 아끼는 거죠. 힘들어 보이지만 이것이 한국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보여줍니다. 다시 클릭하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1950년 78%였던 문맹률이 1970년에는 1%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을 로켓처럼 곧게 상승하는 선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970년쯤이면 거의 모든 한국인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당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른 속도였죠. 이게 가능했던 건 선생님, 부모님, 학생, 그리고 정부가 함께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의 목표인 학습을 믿었어요. 다음 사진은 현대식 연구실이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과학자들이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고 컴퓨터가 백색 소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넘어가 보세요. 제가 말했어요. 한국은 지금 GDP의 거의 5%를 연구개발에 투자합니다. 거의 모든 나라 중 가장 높은 수준이죠. 과학자, 엔지니어, 학생들이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신약을 발명하고 로봇을 설계하며 차세대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는 한국 발명품들의 컬러 사진 모음이었어요. 스마트폰, 전기차, LED 조명, 의료용 로봇. 이 발명품들은 석유나 금광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사람의 머리와 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가장 위대한 보물이라고 부릅니다. 잠시 멈추고 관객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바꾼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몇 분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에게는 박 선생님이 계셨어요. 제가 조용히 고백했어요.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 제가 자신을 의심할 때도 선생님은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그 친절과 격려가 제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제 길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강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게 집중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농부, 공장 노동자, 의사, 교사 등 다양한 한국 사람들이 자부심 가득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뒤로 떠오르는 해가 수평선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과 서로를 믿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배우며 크게 꿈꾸는 사람들. 이게 바로 사람의 마법입니다. 절대 고갈되지 않는 자원이죠. 사용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한 걸음 물러서자 관객석에서는 장웨이 교수님이 눈물을 글썽이셨고 파이살 연구원은 턱을 닫고 계셨습니다. 아룬 차차 박사님이 일어나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하셨고 이어서 모두가 박수를 쳐주셨어요. 저는 화면에서 한 걸음 물러섰어요.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강당 안은 잠시 고요했어요. 그러다 제가 말했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질문을 듣고 싶었어요. 앞줄에서 손을 번쩍 들어주신 분이 있었어요. 바로 중국의 장웨이 교수님이었죠. 제 속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교수님은 처음부터 회의적이셨거든요.
카터 교수님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모래에 대한 발표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모래가 하이테크 자원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앞으로도 깨끗한 강모래를 충분히 확보하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새 슬라이드가 뜨고 왼쪽에는 한국의 깨끗한 강바닥 사진이, 오른쪽에는 첨단 모래 재활용 공장 사진이 나란히 보였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장웨이 교수님, 제가 답했어요. 한국은 환경과 자원을 정말 소중히 여깁니다. 첫째, 강 오염과 과도한 채취를 막는 엄격한 법을 만들었어요. 작업자들은 한국 안에서 모래를 조금만 퍼가고 자연과 야생동물을 위해 충분히 남겨둡니다. 둘째, 반도체 공정에서 나온 사용된 모래를 재활용합니다. 실리콘 웨이퍼를 자르거나 다듬을 때 남는 작은 모래 조각들을 버리지 않고 모아서 정제해요. 그 결과 앞서 본 고순도 모래와 거의 같은 품질을 얻습니다. 이렇게 재활용하면 한국은 자원을 훨씬 오래 쓸 수 있었습니다. 장웨이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메모를 적었어요. 다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이살 아라산 연구원님이 손을 들어주셨어요. 카터 교수님, 연구원님이 물으셨어요. 바다가 한국을 세계와 연결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안선이 짧은 작은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다시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동남아시아 지도에 항로가 표시된 화면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파이살 연구원님. 해안선이 짧아도 잘 활용하면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르단을 보세요. 아카바에 몇 마일 안 되는 해안선밖에 없지만 스마트 항구와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어 중동의 중요한 무역 허브가 되었습니다. 내륙국이라면 이웃나라와 협력하는 방법도 있어요. 우호적인 항구와 철도, 도로를 연결하고 빠른 통관 시스템과 디지털 물류 추적에 투자하면 무역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바다가 멀어도 좋은 기획과 기술로 바다를 내 집 앞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파이살 연구원님은 미소 지으시며 손을 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태국의 아룬차차 박사님이 펜을 톡톡 두드리시다가 입을 여셨어요. 카터 교수님, 박사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가장 큰 보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오랜 시간 일하는 한국 사람들이 지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힘들어 보이거든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한국 시골 마을의 커뮤니티 센터 사진을 띄웠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인간적인 질문이십니다. 아룬 박사님, 제가 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공동체와 휴식도 소중히 여깁니다. 일주일을 열심히 일한 뒤에는 마을 회관이나 동네 공원에 모여 가족끼리, 친구끼리 음식을 나누며 재충전해요. 정부도 문화행사, 스포츠 대회, 축제를 지원해서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학교와 기업도 일과 삶의 균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회사가 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웰빙 수업을 도입해 스트레스 관리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행복한 마음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강과 해안을 보호하듯이 국민의 건강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아룬 박사님은 안도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시고 마지막 메모를 적으신 뒤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잠시 강당이 고요해졌다가 학장님인 앤드류 루이스 교수님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곧이어 다른 분들도 하나둘 박수에 동참하셨고 강당은 금세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가슴속에 따뜻한 기운이 퍼졌어요. 박수가 멈춘 뒤 장웨이 교수님이 앞으로 나오셨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꿋꿋이 서 있었어요. 회의적이던 분들이 믿음으로 바뀌었고 강당은 존경과 새로운 질문으로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며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진심과 솔직함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인다는 것. 그리고 귀를 기울인 순간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요. 저는 모래, 바다, 사람이라는 한국의 세 가지 보물을 전했고 제 말이 모두의 마음에 깊이 닿았다는 걸 느꼈어요. 연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중국의 장웨이 교수님이 저를 따라오셨어요. 교수님이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카터 교수님,
교수님의 강연 덕분에 자원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손을 잡고 뿌듯함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의심하셨던 분도 이제는 영감을 받으셨으니까요. 그 다음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이살 아라산 연구원님이 다가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바다가 나라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잘 알게 됐습니다. 제 항만 관리자들에게도 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좋은 결과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국의 아룬 차차 박사님이 다가오셨어요. 사람을 자원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한국의 일과 휴식 균형을 꼭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균형은 아직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 우리도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강당을 나서서 조용한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뒤에서 들리던 박수 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에어컨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만 남아 있었어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관객들의 에너지가 전기처럼 공기 중에 남아있는 것 같았죠. 제 머릿속에서는 무대 위 순간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한반도 지도, 현미경 아래 빛나던 모래, 거대한 배들이 오가던 부산항, 교실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의 얼굴까지. 각각의 장면이 한국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평범한 것들이야말로 가장 큰 부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교수였던 저는 폐허와 재건 중인 모습을 보았고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삶은 여전히 버거워 보였어요. 그 나라가 첨단 기술과 무역을 이끄는 세계적 리더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기적을 세상에 전하고 있었습니다. 유리복도를 따라 로비로 걸어갔습니다. 늦은 오후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가슴 속에는 따뜻한 빛이 퍼졌습니다. 그 빛은 한국의 산과 바다 위로 핑크빛과 금빛으로 물들던 해돋이를 떠올리게 했죠. 로비에서는 스탠퍼드 학생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한 소녀가 물었어요. 카터 교수님, 저희는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더 널리 알릴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려고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세요. 한국의 모래, 바다, 사람 이야기를 나누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며 계속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만들어갈 힘이 있어요. 아이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나서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호기심이 가득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변화는 어디서든, 어떤 교실에서도, 어떤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건물을 나서서 시원한 저녁 공기 속으로 걸어 나왔어요. 캠퍼스는 이제 고요했고 창문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마음에는 평화와 희망이 가득했어요. 마지막으로 파란색과 보라색이 섞인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세계는 한국의 보물 들인 모래, 바다, 사람을 기억하고 새로운 이해의 다리를 놓을 거예요. 그 생각을 안고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을 가볍게 걸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가득했어요. 이건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행동을 촉구하는 외침이었고 저는 그 다음이 어디로 이어질지 기대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